럭키세븐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센스 있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예고 드린 대로 오늘은 비전공자를 위한 전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자면 우선 전기가 뭐냐, 전기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순서가 맞겠죠. 자, 전기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혹은 뭐 어떤 힘을 내기 위한 에너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 생활 가운데 쉽게 접할 수 있는 걸로 보면은 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열, 빛, 그 다음에 핵 이거 위험한데. 뭐 이 정도로 합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원에 속하는 거죠. 그죠? 전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다양한 에너지의 한 종류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너지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을 하거나 힘을 내기 위한 원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빛이나 열이나 그 다음에 이제 동력, 움직임도 한 가지 이제 에너지의 예일 수 있겠죠. 움직임이라는 걸 이용해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전기라는 것이 이들 다른 에너지원이 가지지 못하는 굉장히 유리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손쉽게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전기가 가지는 굉장히 그 지대한 장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빛, 열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아예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전환 과정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손실 여부는 또 차후에 다시 얘기하고, 변환하는 형태만 놓고 보자면은 굉장히 변환이 쉬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제일 먼저 예를 든 게 뭡니까? 열이죠, 열. 전기로 열을 발생한다. 예. 적당한 저항이 있는 도체에다가 전류를 흘려주기만 하면은 줄열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빛. 마찬가지로, 약 3000도 이상의 줄열이 발생하도록 발열체를 잘 만들면은 빛이 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백열전구가 이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열이나 빛 이런 것들은 서로 전환하기가 어렵거나 비효율적이라 그랬잖아요. 자, 백열전구가 요즘은 안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효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얻기 위해서 열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빛이 되게끔 한 건데,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은 빛인데 빛을 얻기 위해서 열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 투입한 에너지 대비 우리가 얻게 되는 거는 굉장히 일부분인 거예요. 나머지는 열이라는 형태로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열로 다 소비돼 버리는. 그래서 백열등 말고 요즘은 형광등이나 LED가 많이 쓰이죠. LED나 형광등도 결국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변환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움직임도 마찬가지죠. 모터에다가 전기를 공급하면은 회전력, 동력이 발생하죠.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바로 전기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쉽게 다른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특성 외에도 전기 에너지는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여타의 에너지와는 달리 굉장히 먼 거리에까지 이거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송전선만 잘 깔아두면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도 전기 에너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기가 쉽다.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빛을 저장한다? 이건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예, 아주 불가능하진 않겠지만은, 그쵸. 못 본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빛 에너지 저장의 예는
흔히 말하는 야광입니다. 야광. 그 비상구 안내 표시라든가 그죠? 어린이들 스티커 이런데 야광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 야광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이 아주 어두워야 희미하게 겨우 보일 정도의 빛밖에 축적이 안 되죠. 그리고 물론 이제 아주 중요한 비상 그 대피 유도 시설이나 이런 거는 뭐 한 24시간 간다고도 하는데 보통 야광 얼마 못 가잖아요. 축적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열 이런 것도요. 열 축적 장치가 있기는 하죠. 비열이라는 게 상당히 큰 물질에다가 열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효율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기는 어떻습니까? 달리 말을 하기가 무색할 만큼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저장된 에너지 이용하시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휴대폰 속에 들어있는 배터리, 여러분들이 몰고 다니는 자동차에 들어있는 배터리, 이 배터리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 아주 대표적인 실예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또 배터리 성능도 아주 극대화돼 가지고 아주 좁은 면적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극대화를 시켜놨죠. 그 핸드폰, 요즘 핸드폰은 또 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스마트폰이 돼가지고 게임도 하죠, 음악도 듣죠, 사진도 찍죠, 동영상도 찍죠, 등등등등. 그렇게 하는 폰을 이틀가량 구동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크기에. 자,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는 그러면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열 같으면은 뭐 칼로리다, 줄이다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단위가 있죠. 빛도 마찬가지로 칸델라다, 뭐 룩스다, 루멘이다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도요.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 전기 에너지의 측정 단위는 전압하고 전류라는 것이 있는데, 전압은 이 전기 에너지가 부하에다가 전류를 얼마만큼 흘릴 수 있는가라는 그 잠재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위는 볼트입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볼트인데 영어로 얘기하면은 VOLT 해서 볼트죠. 볼트.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상용 전원의 전압은 220V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하에다가 전기를 공급을 하더라도 잠재력이 얼마나 큰 전기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기도 하고, 혹은 부하가 손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격 전압이 220V인 백열 전구에다가 220V 전압을 가해주면은 딱 전격만큼의 전류가 흘러서 기대한 만큼의 광량이 나오겠죠. 그런데 110V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잠재력이 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류도 반밖에 못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밝기가 어떻게 되냐? 이건 제 다른 영상에 한번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밝기가 반이 될 것 같죠? 4분의 1이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류라는 단위는 또 뭐냐? 이 부하에 그 얼마만큼의 양의 전기가 흐르느냐, 그 전기의 흐름, 전기 에너지의 흐름을 양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죠? 번개 전자에 흐를 유자잖아요. 저거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수도나 가스도 보면 계량기가 있잖아요. 그 파이프 속을 흘러 지나가는 그 유체의 양이 얼마냐를 계량하는 건데, 전류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전류라는 단위로 계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잠재력과 얼마만큼의 잠재력을 가지고 그 흐름이 얼마가 될 때 그 둘을 서로 곱하면은 이것이 바로 전력이라는 단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20V의 잠재력으로 1만큼의 전류가 흘렀다고 합시다. 전류 단위가 암페어라고 했으니까 220V 곱하기 1암페어는 220W가 됩니다. 같은 잠재력이라도 전류가 반밖에 안 흐르면은, 그죠? 예를 들어서 220V인데 0.5A가 흘렀다. 그러면 이들의 곱이 얼마입니까? 110이잖아요. 110W.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기 에너지로 수행한 일이
110만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110와트다 뭐 이런 게 일 내지는 또 힘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파워, 전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 힘이나 일이 얼마만큼이냐, 이 숫자만 가지고 쉽게 감이 안 올 수가 있죠.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상대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아까 제가 밝기의 단위가 뭐 칸델라, 룩스, 루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밝기의 단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위가 실제로 의미하는 그 값에 대한 그 느낌이랄까요? 그 감이 일반인들한테 잘 없잖아요. 뭐 빔 프로젝터 같은 거 스펙 보면은 뭐 밝기가 뭐 1000 안시 루멘이네 뭐 어쩌네 이러는데 1000 루멘이 그래서 뭐 어쨌다고 직접 안 보면 밝기가 얼마인지 몰라요. 1000 루멘? 뭐 프로젝터 많이 다뤄본 사람들은 아시겠죠. 저는 프로젝터를 개인적으로 구매해 본 적은 없는데 구매를 하고 싶어 가지고 좀 싼 게 나오면은 이렇게 보거든요, 카탈로그를. 근데 이 스펙을 봐가지고 뭐 500 루멘이네 뭐 1000 루멘이네 몰라요. 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와트로 나타내어진 스펙을 보면은 좀 더 감을 잡기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와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량의 단위는 아니기 때문에 광원의 종류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60와트라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빛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빛을 발생시킨 광원이 뭐냐에 따라서 광량은 아주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백열 전구를 이용해서 60와트의 에너지를 빛으로 바꾸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거에 백열 전구를 많이 사용하시던 세대의 분들은 딱 60와트 그러면 이게 밝기가 얼마쯤이다 라는 게 감이 그냥 오실 거예요. 이게 몇 루멘이다 몇 룩스다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표현이 정확한지 여부는 차치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른들 표현으로 60와트보다 60촉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60촉 담아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잖아요. 이 촉이라는 게 촛불 촉자인데 촛불 60개를 밝힌 밝기와 뭐 비슷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60촉이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촛불 60개 밝기랑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게 이제 그렇게들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30촉 전구다, 60촉 전구다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백열등 세대의 분들은 딱 100와트다, 60와트다, 30와트다 이러면 바로 이게 밝기가 얼마 정도인지 감이 파고 와버립니다. 자, 그러다가 백열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형광등으로 싹 세대 교체가 한번 일어났죠.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자, 형광등 밝기는요, 백열등 60와트일 때 형광등은 그 3분의 1 밖에 안 되는 20와트의 에너지만 공급하면은 동일한 밝기를 냅니다. 효율이 3배나 좋아졌죠. 자, 그래서 딱 20와트다, 40와트다, 형광등 기준으로 또 40와트 형광등입니다 이러면 밝기가 얼마 정도 되겠네. 20와트 형광등입니다. 밝기가 얼마 정도 되겠네. 형광등을 오래 쓰신 분들은 딱 감이 오죠. 자, 이제 형광등도 이제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죠? 요즘은 LED, 제가 얼마 전에 LED 동영상 올렸는데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플리커에 대해서 제가 제법 자세하게 다뤄놨습니다. 각설하고, LED는 또 이 형광등에 비해서 또 한 2배 내지 3배 정도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LED 기준으로 또 밝기가 얼마다 이러면 LED 조명을 요즘 많이 쓰시는 분들은 또 감이 딱 오시죠. 이런 식으로 광원의 종류와 함께 그 파워를 이야기하면은 어느 정도 광량이 얼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자세하게 따지고 들면은 동일한 타입의 광원이라도 제조사마다 약간 성능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와트 수를 가지고 밝기를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와트 이야기 하다가 또 이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계측의 단위들을 알았으니까 실제로 계측을 하는 방법 혹은 계측하는 장비에는 어떤 게 있느냐. 많이 보셨죠? 멀티테스터기. 아날로그 타입으로 돼서 바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시하는 타입도 있고, 디지털 타입으로 그냥 숫자가 바로 표시되는 타입도 있습니다. 이 멀티테스터기 혹은 이제 멀티미터라고도 하고 테스터기라고도 하는데, 멀티미터 하나 있으면요 전류도 다 잴 수 있고 전압도 잴 수 있습니다. 물론 스펙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전류 측정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스펙이 좋은 것들은 아주 비접촉식으로 전류 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비접촉식 전류 측정은 교류 전류만 가능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교류만이 주변에 전자기 유도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비접촉식으로 가능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직류 전류도 꼭 그 교류 전류 재듯이 후크를 걸어가지고 측정하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직류는요 전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전자기 유도를 일으키지는 못하지만은 고정된 자기장은 형성이 됩니다. 이 자기장이 변하지 않아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했나봐요. 그래서 직류도 똑같이 생긴 후크 메탈을 가지고 비접촉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 개 얻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은 그러면 어떻게 재냐. 전기 계량기 있죠, 여러분들. 가정에 전기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과금하기 위해서 전기 계량기가 있잖아요. 요게 전력량을 측정해주는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순간 전력이 얼마나 되느냐, 요거는 전압하고 전류를 측정해서 곱하면 나옵니다. 그죠? 아니면 이것들도 한 방에 측정해주는 장비가 있을 거예요. 근데 멀티테스터기 중에는 전력까지 한 방에 측정해주는 거를 저는 못 봤고요. 찾아보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말고 이제 전력만 전문적으로 측정해주는 장비는 있는 걸로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의 종류. 전기 에너지는 사실 그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마찰 전기, 내지는 정전기, 이런 것도 전기의 종류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거 말고 오늘은 비전공자를 위한 쉬운 전기 시간이니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실생활에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로서의 전기만을 보자면은 흔하게 직류와 교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전원 콘센트에 들어오는 전기는요, 교류 전원입니다. 교류라는 거는 전압과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 교대로 바뀌는 거. 그래서 교류라고 하거든요. 제 다른 영상에서도 수차례 언급이 됐는데 1초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60번 교대로 바뀝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바뀌는 거 한 사이클을 해가지고 60사이클이 돌아요. 1초에. 그러니까 1초 동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요 사이클이 60번 돈다는 얘기인데, 그 변하는 그 전압 값을 시간축에다가 표현을 해보면은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면은 아주 예쁜 사인 곡선이 나옵니다. 많이 보셨죠? 이 그림도 제가 계속 다뤘으니까. 그래서 이 사인 곡선의 마루와 골이 각각 60개씩입니다. 1초 동안에. 마루와 골을 각각 다 세면은 120개가 되겠죠. 마루 60개, 골 60개. 이게 교류 전원이고요. 직류는 뭐냐? 말 그대로 전압이 변하지 않는 거. 일정한 전압을 갖는 거. 그래서 부하도 일정, 저항값이 변하지 않는 부하라면은 전류도 일정하게 흐르는. 그래서 직류, 고들 직자의 직류죠, 직류. 가장 흔한 직류 전압의 원천은 뭐냐? 배터리 전원입니다.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압은 일정해요. 물론 배터리가 이제 용량을 다 써가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전압도 떨어지지만은 용량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일정한 전압이 나오죠. 우리 휴대폰 배터리 같으면은 3.7V, 자동차 배터리 같으면 12V,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흔하게 구입하는 건전지는 1.5V 이런 식으로 일정한 전압이 나옵니다. 이게 직류 전압원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차이는 뭔지 알았으니까 특징이 또 있겠죠. 특징이 뭐냐? 교류 전원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교류는요, 전압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바꾸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제가 작년에 변압기 관련 동영상을 여러 차례 다루었는데요. 바로 이 변압기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전압을 손쉽게 원하는 만큼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하면요, 제가 맨 처음에 전기에너지가 가지는 특징으로서 원거리 전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고압 송전선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먼 데까지 전기를 보낼 수가 있는데, 자, 이때 한 가지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송전선은 당연히 구리 전선으로 만들겠죠. 근데 이 구리라는 게 멀티미터로 계측을 해보면은 저항값이 0으로 나옵니다만은, 모든 물질은 고유 저항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비저항이라고 하는데, 1m당 뭐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고유 저항을 매겨놓은 게 있어요. 이 저항값이 구리 같은 경우에 막 1.6 곱하기 뭐 10의 마이너스 몇 승인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배운 거라서 지금 까마득히 옛날 일이라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뭐 10의 마이너스 몇 승 이러니까 또 어렵죠. 비전공자 대상 영상인데 죄송합니다. 0.000000 뭐 16 뭐 옴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작은 저항값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측기로 재면 0옴입니다. 그냥. 그런데 이게 1m에 그만큼이라고 했잖아요. 거리가 막 수십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 정도 되는 길다란 도선을 하면은 이 저항값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항이 있는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은, 아까 제가 무슨 얘기 했어요? 출열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이 열로서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은, 어떤 저항치에 전류가 I만큼 흘렀을 때 그 손실되는, 그러니까 발생하는 그 열 에너지의 양은 I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전류의 제곱 그리고 그 저항치의 곱에 비례합니다. 그 전력 공식 보면은 P는 I 제곱 R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송전선의 저항값이 이제 R이라는 어떤 고정된 저항값이 있다면은, 송전하는 전류량이 크면 클수록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은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전압이 높으면은 전류가 작아지거든요. 왜냐? P는 VI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에너지일 때 I는 얼마냐? V를 좌변으로 보내면은 P 밑으로 들어가죠. P 나누기 V가 I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정한 전력 P를 큰 분모로 나누었으니까 I는 작아지는 거예요. I가 작아지면은 전력 손실도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집니다. 왜? I 제곱 R이니까. I가 작아지면은 I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원거리 송전할 때는 전압을 아주 높게 높입니다. 과거에는 15만 4천 볼트, 그리고 요즘은 34만 5천 볼트도 넘어서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죠. 765인지 756인지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765라고 합시다. 76만 5천 볼트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전압으로 높여서 송전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상용 전원으로 교류를 사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송전하기가 좋으니까. 전력 손실을 줄이면서. 그 다음에 그 수전 받은 가정에서도요,
이걸 가공하기가 좋잖아요. 부하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카세트 라디오를 듣는다 그러면 이제 요즘은 뭐 220V 직접 넣게끔 제품이 나오는 게 많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커다란 아답터 이렇게 딸려 나왔죠. 이 부하의 특성에 맞게 전압을 조절해서 쓰는 거잖아요. 220 바로 넣는 것도요, 분해해보면 안에 다 트랜스포머나 SMPS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공하기가 좋으니까 이제 교류를 쓰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단점도 있죠. 뭐 분명히 교류의 단점이라면은 노이즈 같은 게 끼기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전압과 전류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주변에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EMI 간섭이라고 해가지고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피어런스인가 그럴 거예요. EMI 약자가. 전자기 유도에 의한 이제 주변의 다른 도체에 막 전류가 유도되고 노이즈가 끼고 이런 간섭이 생기거든요. 그 소위 우리가 혐오하는 그 있잖아요. 전자파라는 거. 가전제품 쓸 때 전자파 이게 왜 나오느냐. 교류 전원을 쓰니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또 지금 비전공자 영상이니까 깊게는 안 다루겠지만은 전자파 발생하는 원인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넘어갈게요. 그 외에도 이제 LED 조명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LED 조명을 교류 전원으로 구동하면요, 먼저 번 영상에서 다룬 이런 플리커 현상이 생깁니다. 깜빡임. 이런 게 이제 단점으로 작용을 하죠. 자, 그럼 직류 한번 보겠습니다. 직류는 그러면 장점이 뭐냐? 직류는 뭐 교류의 단점이 이제 직류의 장점이 되는 거죠. 직류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주변에 간섭을 일으킬 게 없습니다. 전자파가 생길 게 없어요. 부하 자체가 뭐 전류를 끊었다 흘렸다 끊었다 흘렸다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다음에야 부하가 일정하다면은 전자파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류에 비해서요, 원거리 송전을 하기에는 직류가 더 좋습니다. 아까 원거리 송전할 때 손실되는 예로 이제 저항치에 의한 줄열 손실만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전압을 높여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로 극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오히려 전압을 높이면은 더 나빠지는 특성이 있는데, 아까 얘기해드린 그 전자기 유도 있잖아요. 유도에 의한 손실, 이거는 전압을 높이면 오히려 더 나빠지거든요. 근데 직류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도에 의한 손실까지 없기 때문에 같은 전압으로 송전을 할 거라면은 교류에 비해서 직류가 훨씬 전송 효율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직류 송전을 못하는 이유는 직류는 전압을 가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송전할 때 그 저항 손실을 막을 만큼 충분히 높은 전압으로 승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류 송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에 가면은 직류 송전이 표준인 나라도 있다고 해요. 러시아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키피디아나 이런 거 보시면 아마 소개가 돼 있을 텐데, 과거에 에디슨하고 테슬라하고 직류가 좋다, 교류가 좋다 이거 가지고 서로 맞붙은 적도 있다고 해요. 뭐 결국은 테슬라가 이긴 거죠. 그죠? 근데 에디슨은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던 반면에 테슬라는 최근 들어서야 이제 유명해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테슬라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전기 관련된 장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품도 아니고 장치도 아니고 뭐 하여튼 살펴봅시다. 전기와 관련된 뭐 물건들이라고 합시다. 쉽게 전기와 관련된 물건들이 어떤 게 있느냐. 아까 얘기하면서 소개드린 트랜스포머 이런 물건도 있죠. 전압을 바꿔주는 교류의 전압을 바꿔주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차단기, 브레이커라고도 하는데 뭐 단순 배선용 차단기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린 누전 차단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위치의 한 종류죠. 그죠? 스위치인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정에서 전등 켜고 끄는 똑딱이 스위치 있잖아요. 벽에 설치하는. 이거는 안에 열어보시면은 회로가 한 개예요. 그러니까 한 개의 회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끊고 잇고 하는 역할을 하는 스위치가
단순 똑딱이 스위치인데 반해서 이 차단기라는 거는요, 배선용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나 마찬가지인데, 스위치가 안에 열어보시면은 두 벌입니다. 단상이면 두 벌이고요, 삼상이면 세 벌이고요. 전체, 그러니까 한 선만을 끊었다 이었다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또는 세 개의 선을 모두 다 끊고 잇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단기가 훨씬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 작업할 때 반드시 차단기 내리고 작업하시라는 게 이 이유입니다. 똑딱이 스위치는요, 이거 끊어도요,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죠. 결선을 잘못하게 되면은 공통선으로 상전압을 공급을 하게 되면요, 이 똑딱이 스위치 꺼놓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작업하다가 감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단기 내려야 되는 거고요. 자, 또 다른 물건으로 어떤 게 있냐, 콘센트. 이것도 작년에 제가 제법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만큼 이야기거리가 있었죠. 가정에 들어온 전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포트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센트와 짝을 이루는 플러그. 콘센트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서 가전제품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플러그. 그 다음에 소켓. 소켓은 뭐 전구를 끼우는 그거죠, 그죠? 소켓이 있음으로 해서 전구와 공급 전원을 한 단계 분리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소켓이 없었으면은 전선을 뭐 잘라서 끊어진 전구를 버리고 새 전구를 또 전선을 이어야 되고 막 이런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소켓이라는 게 있음으로 해서 소비자가 간단하게 전구만 끼웠다 뺐다 할 수 있죠. 뭐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거지만은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아주 실용적인 발명품이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전구. 전기를 소비하는 제품이면서 그 역할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다양한 전기 제품들은 뭐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제가 소개 안 드려도 여러분들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는 게 다 전기 제품이 많죠. 이렇게 오늘 두서없이 장황하지만 비전공자를 위한 전기 이야기를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걸로 끝내기는 좀 아쉬우니까 다음번에 비전공자를 위한 전기 이야기는 또 별도의 주제를 잡아가지고 뭐 한두 번 혹은 그 이상 더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주제로 다루면 좋을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이 있으면은 우선해서 진행을 해볼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